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20대인 창창한 나이의 아가씨예요. 요즘 평균 초혼 연령이 여자는 31세, 남자는 33세라고 하는데 전 뭐가 급했는지 30대도 안 됐는데 결혼을 서두르다가 꽈당 하고 엎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 추진했던 그 결혼이 성사됐다면 내 인생은 골로 가는 거였어요. 엎어진 게 천만 다행이었죠. 다 전남친의 증조할머니의 고해성사 같은 고백 덕분이었어요. 절 정신 차리게 해주신 전남친의 증조할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도 가끔 꿈에 전남친이 나오곤 해요. 아직까지 평온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나 봐요. 지금껏 딱 2번의 연애를 했는데 어쩜 하나같이 남자들이 꽝이었는지 저로 하여금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저 평범하고 착한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너무 큰 욕심일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계신 사연살롱 여러분 중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너무 부럽네요. 착한 남편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시는 인생 선배님들, 저한테 꿀팁 좀 전수해 주세요. 노처녀로 늙어주고 싶진 않은데 이거 굿이라도 한 판 해야 할 판이네요. 저희 부모님은 2분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정말 행복하게 사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녀가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인 줄만 알았네요. 제가 못된 남자들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참, 제가 실제 겪은 일이지만 이런 얘기를 지인에게 하는 건 창피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연살롱 여러분들에겐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제 속이 좀 뻥 뚫릴 것 같아서요. 사연살롱은 제 마음속의 대나무 숲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희 아빠 집안은 자수성가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지방에서 크게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왜 지방 유지란 말 있잖아요. 딱 우리 친가 쪽 케이스인 것 같아요. 비록 서울 부자는 아니지만 이쪽 지방에선 우리 집안의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소위 권력자들도 우리 할아버지와 아빠 한번 만나보려고 다들 굽신거렸죠. 화학회사인데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이니 잘은 몰라도 매출이나 회사 규모가 크긴 한가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참 똑똑한 분이었어요. 조실부모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화학적으로 박사학위까지 마친 재원이었죠. 우리 아빠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해서 아빠를 처음 만났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처음 본 순간 띠용 하고 필링이 통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특히 아빠의 적극적인 대시에 의해 2분이 사귀게 되었고 비밀 사내 연애가 시작된 거죠.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답게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고 호랑이같이 무서운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하루에 2-3시간 자가면서 이 회사를 이 정도로 일으켰으니 어떻게든 더욱 번창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게 있어 회사는 단순 가업이 아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당뇨로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고모도 결혼해서 남편 따라 미국으로 떠나버리니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아빠뿐이었죠. 그런데 아빠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어릴 적부터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며 작곡하는 걸 즐겼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가업 후계자감인 아빠가 띵가띵가 기타나 치고 있으면 불효령을 내리며 기타를 다 부셔버렸다고 하네요. 진짜 무섭죠? 아빠는 할아버지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아빠가 혼기가 꽉 차자 본인이 직접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셨대요.
집안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집안의 딸내미야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그것만큼은 거부하며 엄마와 교제 사실을 알렸고 당연히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엄마가 그때 당시 회사 연구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정도로 똑똑한 과학자였기에 겨우겨우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엄마는 할아버지 허락을 받았을 때가 너무 기뻤다고 회상하곤 했죠. 엄마가 태어나서 가장 기뻤을 때는 우리 혜진이를 낳았을 때였고 두 번째로 기뻤을 때는 너희 할아버지한테 결혼 허락을 받았을 때였지. 너희 아빠처럼 자상하고 멋진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꿈만 같았어. 덕분에 우리 혜진이가 예쁘게 태어날 수 있었으니 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해. 알았지 내 딸?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던 우리 엄마 아빠였는데 그 후로 우리 엄마의 인생은 쭉 내리막길을 걷고 맙니다. 자식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꿈꾸던 우리 엄마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였죠. 본인도 모르는 새에 자궁암이 커져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어린 잘 붙잡고 엄마가 울면서 하소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혜진아, 아마도 하늘이 엄마한테 우리 혜진이를 더욱 잘 키우라고 명령을 내리신 건가 봐. 엄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버렸네. 이제 엄마한테는 너와 아빠가 인생의 전부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딸 지켜줄게. 알았지? 그땐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다만 엄마가 병이 완치됐다는 점에 기뻐했죠. 그 후로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엄마는 피아노를, 아빠는 기타를 쳤으며 제가 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암에 대해 가족력이 있었던 엄마는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다른 곳으로 퍼져버렸어요. 이미 하복부까지 다 전이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엄마보다 더 오열하며 울며 매달렸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암 저번에 다 치료됐다며. 왜 갑자기 다른 곳으로 퍼졌다는 거야. 엄마, 그럼 죽는 거야? 엄마가 나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고 했잖아.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혜진아, 아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었나 봐. 넌 꼭 나중에 건강검진 잘 받고 건강관리 잘해야 해. 알았지? 엄마처럼 바보같이 다 퍼지고 나서야 알아채지 말고. 우리 딸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최대한 열심히 치료받아 볼게. 힘내볼게. 아직 40대였던 젊디 젊은 엄마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외동딸이었던 전 엄마가 죽으면 홀로 남는다는 생각에 괜히 더 찡찡댔던 것 같아요. 내 곁엔 자상한 아빠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점이 지금까지도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되네요. 맨날 울며 불며 아픈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제 바램과는 달리 엄마는 안 그래도 말랐던 몸이 더더욱 말라갔죠.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수박 화채 만든다니까 내가 만든 수박 화채 이따 꼭 드셔보세요. 알았지? 그래. 우리 딸 이젠 요리도 할 줄 알고 다 컸네. 칼 쓸 때 손 조심하고 이따 만나자. 학교 잘 다녀와. 에이? 수박 화채가 무슨 요리야.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요, 엄마. 기다려요. 뭘 먹으면 다 토하는 엄마였지만 그래도 수박 화채에 국물 정도는 넘길 수 있겠지 하고 정성스레 예쁘게 만들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엄마 침대 주위에서 의사를 비롯한 여러 명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더군요. 아빠가 절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혜진아,
네 엄마가 저 세상으로 떠난 것 같아.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 드리렴. 뭐? 안 돼, 우리 엄마. 엄마가 내 수박화채 꼭 먹는다고 했는데. 엄마,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 그래도 엄마가 평온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나름의 위안을 삼고 울음을 속으로 삭혀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손을 뻗으면 엄마의 숨결이 느껴지고 엄마의 얼굴을 한번 만져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건 다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돼버렸죠. 저뿐만 아니라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아빠도 엄마가 돌아가시자 완전히 폐인으로 변해버리셨어요. 호랑이 같던 할아버지는 아빠의 그런 나약한 모습이 보기 싫으셨는지 욕을 바가지로 하기 일쑤였죠. 야, 이 새끼야. 사내 새끼가 저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는 애 엄마 하나 죽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더냐?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은 법이다. 그렇게 여자가 그리우면 애비가 소개시켜주마. 아, 세부인들이면 될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까지 식음을 좀 패면 어떡해?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해 봐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냐. 나도 늙었으니 그나마 젊은 네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회사를 돌봐도 시원찮을 판에 정녕 이 회사가 다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게냐? 얼른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 이놈아. 엄마와의 결혼을 허락받을 때 빼고는 늘 할아버지의 말씀에 네네 했던 아빠는 그날만큼은 못 참고 대들더군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더랬죠. 아버지, 혜진 엄마가 죽은 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내 생명 같던 가족이 죽었다고요. 저 이제 사업에서 손 떼렵니다. 이 회사 다른 사람 손에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야? 저놈이...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아빠는 너무 놀라서 얼른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이며 뭐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계시던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지 한 달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천하를 호령할 것만 같던 무서운 할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인생 무상이었죠. 아빠는 본인이 할아버지한테 대들어서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에 걸려 결국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아빠의 눈빛이 완전히 돌변해 있었죠. 혜진아, 이제 아빠가 이 회사를 혼자 맡아 꾸려가야 하니 일에 최대한 매진해야겠구나. 너에게는 유모와 가정교사가 있으니 아빠가 회사 일에 집중해도 되겠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아빠한테 말하고. 알았지? 네, 알았어요, 아빠. 나도 열심히 생활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의를 불태우며 열심히 생활했어요. 덕분에 아빠의 회사도 회장이었던 할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걸림돌 없이 잘 운영되었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와 같은 화학자가 되기 위해 과학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서울로도 갈 수 있었지만 이 지역을 떠나기 싫었기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국립대를 선택했죠. 나중에 제가 우리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올바르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간혹 길거리에서 번호 좀 달라며 따라오는 남자도 있었지만 대학생 나이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연애에 한눈 팔면 안 될 것만 같았죠. 아빠는 외동딸인 제게 운전기사를 붙여주셨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된다고 하며 극구 사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등굣길에만 태워다 주는 걸로 합의를 봤죠.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학교 정문 100m 전에 내려달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뭔가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한 남자 동기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뭐 딱히 비밀도 아니었기에 수다쟁이 남자 동기가 물어보는 대로 다 털어놓았어요. 혜진아, 너희 아빠가 태워다 주신 거야? 와, 너희 아빠 진짜 젊으시다. 아, 아니, 우리 아빠 아니고 그냥 운전기사 아저씨야. 운전기사? 야, 너희 집 진짜 잘 사나 보다. 운전기사까지 두고. 아빠는 뭐 하셔? 할아버지 가업 이어받아서 사업하시지. 우리 대학 장학금 있지?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야. 나 그 회사 알아. 거기 꽤 큰 회사 아니야? 이야, 너 외동딸이라며. 완전히 공주님이었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요. 무슨 공주야. 됐어. 내가 외동딸이니까 나중에 가업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경영수업 받아야지 뭐. 사업을 지속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별 의미 없이 남자 동기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일로 인해 큰 후폭풍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평범해 보였던 김송철이라는 그 남자 동기는 그 후로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돈 좀 있어 보이니 달려든 것 같더군요. 그냥 집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귄다고 허위 사실을 마구 퍼뜨리고 다녔어요. 어느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물었죠. 어머 기집애, 너 언제 송철이랑 CC가 된 거야?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며? 벌써 갈 때까지 간 거야? 아무튼 축하해. 우리도 나이가 아직 이르긴 하지만 결혼 날짜라도 잡으면 얘기해. 뭐? 결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김송철이랑 사귀지도 않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어머 진짜? 송철이가 그러던데 너희 집 사위 돼서 가업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그리고 왜 말 안 했어? 난 네가 하도 알뜰하게 생활하길래 그렇게 부잣집 딸인 줄 몰랐네. 전 화가 나서 헛소문에 지런지인 송철이에게 따져 물었죠. 그런데 어찌나 능구렁이같이 말을 하던지 궤변이긴 하지만 달변가인 김송철에게 제가 넘어가고 말았죠. 혜진아, 내가 네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빠지는 게 뭐야? 인물 잘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키 크고 몸 좋고 우리 집안도 공무원 집안에 크게 하자 없는 놈이잖아. 넌 얼굴도 예쁜 애가 맨날 희귀코머리처럼 굴지 말고 세상 밖으로 좀 나와봐. 맨날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지 말고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하자고. 내가 세상 밖으로 인도할게. 나만 따라와. 알았지? 잔뜩 화가 나서 따지려 했지만 송철이의 말에 오히려 넘어가고 말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미 우릴 커플로 알고 있었기에 몰아가는 분위기도 한몫했죠. 누군가가 제게 공도제답해주며 엄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니 좋긴 하더군요. 급기야 미스 코리아까지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뭐? 미스 코리아? 말도 안 돼. 누가 나를 뽑아주겠어. 왜? 못할 게 뭐야? 네 키가 170에 몸무게 49kg. 얼굴도 예쁜데 왜 안 뽑아주냐고. 내 여친의 낯가리는 성격을 좀 거쳐주고 싶어서 그래. 한번 나가보자.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추진력 좋은 송철이의 주도하에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 나가게 되었고 운 좋게 미에 당선됩니다. 최종 본선까지 나갔으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미녀들을 보니 저절로 주눅이 들더군요. 당연히 본선에선 탈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미스코리아에 나갔었다고 하니 주위의 관심이 다 저에게로 향하더군요. 부담스러웠지만 캠퍼스 내에서 모르는 사람도 제게 다가와 아는 척 해주니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잦아지자 송철이는 오히려 절 자꾸 남들과 차단시키려 들었어요. 에이씨, 괜히 미스코리아 나가게 해서 다른 남자들이 널 쳐다보잖아.
이러다 너 바람나는 거 아냐? 앞으로 내가 철저히 막아야겠어.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의 말은 바로 행동으로 표출되었어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며 만나는 친구들까지 차단하려 들더군요. 마치 스토커 같기도 하고 의처증 환자 같기도 했어요. 데이트 폭력이 내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송철이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의 막장 행동은 군대에 입대할 날짜가 오자 더더욱 극에 달했어요. 전 무서워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죠. 군에서 날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뭐? 헤어지자고? 지금 그게 네 입에서 나올 소리야? 나 군대 입대할 날짜가 다가오니 다른 남자들이 눈에 보이대? 딴 남자랑 놀아날 생각에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 보지? 그럴 순 없지. 내가 널 왜 놔줘?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나한테서 벗어날 생각은 애시당초 접어두라고. 이제 송철이는 더 이상 남친이 아니라 피할 대상이었어요. 군입대 전날 머리를 벅벅 밀고 우리 집 앞에서 내 팔을 있는 힘껏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는 모습을 아빠가 목격하게 됐죠. 아빠는 바로 송철이의 멱살을 잡으며 얘기했어요. 어이,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송철이도 덩치 큰 우리 아빠한테는 꼼짝 못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내일 군대에 가야 하는데 혜진이가 이별을 고하길래 화가 나서 그만. 제가 혜진이 많이 사랑하는 남자친구입니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혜진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리 결혼 허락해주세요. 아빠, 얘 더 이상 남자친구 아니에요. 날 괴롭히는 스토커라고요. 그만 집에 들어가요. 야, 김송철. 이제 그만 날 놔줘. 군대나 가버리라고. 전 아빠가 더 흥분할까봐 집에 모시고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다 말씀드렸죠. 혜진아, 그런 위험한 놈이 주변에 있었으면 아빠한테 진작 얘기했어야지. 아빠가 사업에 미쳐서 우리 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내일부터 24시간 경호원 붙여줄게. 그럼 안전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는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장순자 아주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회장님, 경호원 구하신다고요? 우리 아들이 경호원 팀장으로 일한 지 꽤 됐는데 저희 아들을 따님한테 한번 붙여드릴까요? 아,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내일부터 24시간 우리 딸 경호 좀 부탁합니다. 내가 급여는 아주 잘 쳐드릴 테니 우리 딸 안전하게만 지켜주세요. 그렇게 가사도우미인 장순자 아줌마의 아들에게 경호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에 이모님이라 부르던 가사도우미 아줌마의 아들은 자기 엄마 얼굴을 쏙 빼닮았더군요. 그런데 키가 한 190은 넘어 보였어요. 경호원답게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정말 친절하고 젠틀했죠. 처음 몇 달간은 사적인 대화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는데 대화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팀장님,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네? 이래봬도 저 아직 미혼입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제가 실례했네요. 날도 더운데 팥빙수 한 그릇 먹고 그만 퇴근하세요. 이제 금송철 그놈도 군대에 있으니 맘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덩치 큰 울아빠가 불효령을 내렸으니 무서워서 못 오겠죠 뭐. 아닙니다. 고객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팥빙수는 저도 먹고 싶긴 하네요. 양복 입으니 워낙 더워서 말이죠. 그렇게 박승호 경호원과 거의 처음 대화를 조금 나누어 봤는데 털털 하더라고요. 잘 웃고 얘기도 잘하고요. 무뚝뚝한 로봇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팥빙수를 먹고 경호원과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웬 남자가 불쑥 튀어나오더군요. 야, 최혜진. 내가 군대 가자마자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 너 이렇게 문란한 여자였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벌써 남자를 사귀셨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휴가 나온 거야, 뭐야? 이미 우리 헤어진 사이인데 왜 또 찾아온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서 돌아가. 뭐? 휴가? 마음 편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나 그냥 나왔어.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남만 침몰할 수 없지. 너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릴 거야. 김송철 그 미친놈이 제게로 덤벼들기 위해 뛰어왔지만 박성호 경호원이 맞고 물리쳐줬어요. 앞으로 내가 24시간 최혜진님 곁에 붙어 다닐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회장님 통해서 접근 금지며 고소 진행할 거니까 군 영창에서 썩어버려. 내가 직접 널 경찰에 인도할 테니 잠자코 따라와. 경호원은 김송철의 팔을 꽉 잡고는 인근 경찰서로 질질 끌고 갔어요. 제발 제 팔 좀 놔주세요. 뼈 부러지겠어요. 네? 김송철은 모냥 빠지게 사정하며 경찰에 바로 끌려갔죠. 아빠와 상의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였어요. 아마 군인 신분이었으니 제가 가중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저놈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거든요. 다행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더욱 전방위로 지켜드려야겠네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고객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혜진 씨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천천히 그렇게 부르죠. 그 일을 계기로 경호원과 더욱 친밀해졌어요. 미혼 남녀가 24시간 붙어있다 보니 정이 들더군요. 저도 여자치곤 꽤 큰 키인데 190이 넘는 장신의 경호원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늠름하고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우린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팀장님이라 부르던 호칭이 오빠가 되었고 남친도 절 그냥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담벼락에서 포옹하고 헤어지려는데 그 모습을 퇴근하던 아빠가 목격하고 맙니다. 너 혜진이 아니냐? 당신은 경호팀장 아니야? 왜 둘이 껴안고 있어?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경호원이 프로답지 못하게 고객이나 꼬시고 앉아있고 당장 때려쳐. 전 아빠를 강하게 만류했지만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빠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남친의 엄마까지 해고해버렸어요. 아빠, 남친 어머님까지 다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이건 완전히 돈 있는 사람의 횡포 아니에요? 아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둘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 아빠가 이런 꼴 보려고 너한테 경호원까지 붙여준 줄 알아?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고작 저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 당장 헤어져. 아빠가 돈 없는 엄마와 결혼하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조건만 보고 반대하셨다면서요. 할아버지를 그리도 원망하고 사셨으면서 아빠도 할아버지랑 똑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실망이에요.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아빠도 똑같이 속물로 변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그때 남자친구에게 이미 콩깍지가 심하게 씌었을 때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의 반대에도 우린 몰래 만났어요. 그는 다른 경호 일을 하느라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의 상황을 다 이해했기에 가끔 하는 카톡만으로도 데이트하는 것 마냥 행복했죠. 적어도 첫 번째 쓰레기 남친 마냥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진 않았기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남친이라 생각했거든요. 정말 큰 우선이었죠. 이래서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배우는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해봤다면 아마 남친 고르는 눈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해봅니다. 아빠의 눈을 피해 남친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데이트를 한 지도 어느덧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졸업할 시즌이 되어 일단 다른 회사를 경험해 보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던 때였죠. 아빠와의 사이가 남친 때문에 냉랭하기도 해서
아빠의 회사에 기어 들어가기도 애매했거든요. 남친이 오리고기를 사준다며 불러내더군요. 오랜만에 디너 데이트에 나름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남친을 만나기 위해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강한 불빛과 함께 굉음이 들리더군요. 파란불에 길을 건너던 저는 너무 눈이 부셔서 저도 모르게 잠시 걸음을 멈췄나 봐요. 그때 누군가가 절 강하게 밀쳐서 뒤로 발라당 자빠졌죠. 정신 차리고 보니 남친이었고 뒤로 누워있던 저희 바로 앞으로 웬 덤프트럭이 미친 속도로 달리더니 100m쯤 더 가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괜찮아, 혜진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난 괜찮아. 하마터면 진짜 죽을 뻔했네.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린다. 너무 고마워, 자기야. 다친 데는 없었지만 구급차가 와서 우리를 119에 실어 병원으로 보내주더군요.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은 아빠가 놀라서 헐레벌떡 찾아오셨어요. 괜찮니, 아가? 우리 딸 다친 데는 없어? 아빠, 괜찮아요. 내가 어버버하고 있는데 승우 씨가 뒤로 밀쳐져서 살았어요. 1초만 늦었어도 트럭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다 승우 씨 덕분이에요. 우리 딸,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도 말아라. 승욱은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딸 생명의 은인일세. 역시 경호원답게 우리 딸을 구해줬구먼. 두 사람 교제 반대해서 정말 미안했네. 지난 몇 년간 마음에 걸렸었는데 두 사람 뜻대로 실컷 만나도 좋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우리 혜진이 잘 지켜줄게요. 저한텐 혜진이가 전부예요. 감사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빠는 저와 남친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본인도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마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셨으니 저 또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죠. 적어도 전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조건 없이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교제를 허락받은 남친은 이것저것 제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우리 엄마 다시 혜진이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실 수 있을까? 아, 그래, 그건 아빠가 당연히 오케이 하실 것 같아. 진작 말씀드려 볼 걸 그랬네. 그래? 고마워. 그리고 말야, 대막내 여동생이 아직 취업하지 못해서 백수 생활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아버님 회사에 한 자리 어떻게 안 될까? 정규직으로 말야. 아,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 이력서 하나만 건네줘봐. 신우이 될 사람이 내 이력서가 뭔 필요야? 지금 내 여동생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한 녀석이니 총무나 격리직이라도 시켜주면 잘할 거야. 근데 나이가 좀 있으니 대리로 시작하게 해주면 안 될까? 대리?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직원들의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대리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알겠어. 말씀드려 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말야. 오빠 뭐? 나도 이제 몸으로 하는 경호원 일은 좀 그만하고 더울 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직 일 하고 싶어서. 아, 경호원 일이 힘들긴 하지. 그래, 오빠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 일단 다 오케이 했지만 남친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급기야 사촌 동생들까지 줄줄이 취업시켜달라며 취업 청탁을 하더군요. 다 해줄 수는 없었지만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죠. 암묵적으로 남친과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었던 터라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로 인해 시댁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주고픈 마음도 있었죠. 아빠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 아빠는 흔쾌히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며 오히려 남친에게 통 큰 제안을 하셨어요. 혜진아, 너 승호군하고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지?
둘이 사랑한다면 더 미룰 게 뭐가 있니? 얼른 결혼 진행시키려무나. 그리고 네 목숨까지 구해준 든든한 사윗감인데 아빠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안 그래도 우리 회사 차량들과 화학약품들 관리해줄 조그만 법인을 차리려고 했는데 승호군에게 법인 사장 직책 주면서 맡겨보지 뭐. 과학적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직책이니 관리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아빠의 너무 뜻밖의 제안에 놀라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다름 아닌 제 인생 걱정이었죠. 얼떨결에 결혼 얘기까지 꺼내고 나니 오히려 주변에서 이렇게 빨리 밀어붙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직 20대인 지금 결혼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할 정신도 없었죠. 여튼 그 소식을 남친에게 전하자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대박, 나 이제 사장 되는 거야? 나도 더울 때 시원하게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사무실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게다가 사장이라니 꿈만 같아. 혜진아, 우리 당장 혼인신고부터 할까? 얼른 혜진이네 집 사위가 되고 싶어. 진정해 자기야. 난 좀 천천히 하고 싶어. 아직 3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진 않아서 말이야. 하지만 그는 내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나 보더군요. 우리 집에 인사 가자 혜진아. 당장 내일 모레 주말로 말씀드려 놓을게. 토요일 동트면 바로 찾아뵙자고. 알았지? 그래도 내게 공주 대접해주는 든든한 남친이니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를 몇 년간 지켜보며 사랑하는 마음과 콩깍지도 씌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확정짓고 시댁에 말씀드리러 갔어요. 시댁에는 남친의 부모님과 증조할머니, 막내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더군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100세가 넘는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신기했어요. 매우 좁고 누추한 집이었지만 이미 시댁 형편을 알고 있었기에 저에겐 별로 상관없었죠. 남친의 엄마는 저희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셨던 터라 이미 잘 알고 있었죠. 항상 저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던 남친 엄마는 이제 결혼이 확정됐다고 하니 며느리야 라고 부르시더군요. 며느리야, 내가 이제 말라도 되지? 아, 지금에서야 말인데 우리 훌륭한 아들이 뭐 어디가 어떻다고? 니네 아빠는 몇 년을 반대했다니?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착한 애가 어딨다고 말이야.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하.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그땐 승우 씨의 사람 됨됨이를 잘 모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제가 대신 잘할게요. 그동안 서운하셨던 거 다 푸세요. 다 풀려면 맨입으로는 안 되지. 니네 집 얼마나 잘 사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섭섭찮게 생활비 좀 주려무나. 내가 이제 사돈인데 더 이상 니네 친정집에서 파출부로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내 일당이랑 우리 식구들 생활비며 뭐며 매달 한 2천만 원씩 계좌로 쏴주면 좋겠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의 아빠가 자기 와이프를 나무라며 보태더군요. 하이오, 무슨 2천만 원이야. 딱 절반으로 잘라서 1,000만 원이면 우리 집 식구들 생활비하고도 남지. 부잣집 며느리들이니 이렇게도 좋구나. 며느리야, 네가 이제 우리 집 돈줄이다. 돈줄이야. 옆에서 자기 부모를 말리던 남친의 말이 더 가관이었죠. 아우, 엄마 아빠. 장인어른이 나한테 무려 법인 사장 자리를 맡겼어. 이제 내가 사장 됐으니 여기 식구들 생활비는 몇 천이든 내가 댈 테니 걱정 말아요. 혜진이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다니까. 전 다 포기한 듯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결혼 후에 돈 얘기는 이 사람이랑 나누세요. 전 상관 않고 있을게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을 무렵 저쪽 방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백발의 증조할머니께서 조용히 절 부르시더군요. 귀가 어둡다던 증조할머니께 가까이 가서 인사드릴 겸 혼자 조용히 할머니 방으로 건너갔죠. 그래, 결혼 날짜가
9월 8일 아니니? 네, 맞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날짜까지 아셨어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저와는 달리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절 보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결혼 선물인가요? 하면서 전 조심히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곳엔 사진 수십 장과 A4 용지에 쓴 각서라고 적힌 문서가 보이더군요. 사진들 속엔 남친과 웬 동남아 여성이 스킨십을 하며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엔 무려 3명의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있더군요. 남친과 그 동남아 여자를 반반씩 닮은 듯한 아이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대체 무슨 관계들인가 감조차 제대로 오지 않더군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할머니? 이거 승우 씨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다 누구고 이 여자는 뭐예요? 아가씨만 물러나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생때 같은 내 증손주들 이 집에서 자기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나타나고부터 승우놈이 완전히 돌아버렸다니까. 부잣집 아가씨 하나 물었다면서 자기 새끼들 내치고 동거하던 며느리까지 다 시골로 내쫓아버렸어. 그 각서 한번 봐봐. 아이들과 쥐 죽은 듯이 살아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고 각서까지 쓰면서 말이야. 내가 가족 간 생일을 보려고 이런 꼴까지 보면서 더 살면 뭐하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 손주들이 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어. 그러니 아가씨가 이 판에서 그만 빠져줘. 아가씨만 파토내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들고 거실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남친 부모님과 남친을 향해 가서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야, 박승호, 너 이 새끼, 네 아내며 아이들 다 버리면서까지 내 돈 뜯어내려고 결혼하자고 했냐? 네가 사람이냐? 당신들도 부모면 부모답게 손주들 거둘 생각을 해야지. 나 하나 등쳐먹으려고 작당을 해? 미친 작자들. 지옥에 나가쇼. 퇴! 그들을 향해 침을 뱉고 나와버렸어요. 내 팔이며 다리며 다 붙잡고 놔주질 않았지만 저 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뿌리치고 나왔죠. 혜진아, 저 할머니 100살 넘어서 노망난 할머니야. 우리 증조 할머니 말 믿지 마. 내 말만 믿어줘. 제발. 어? 이 미친. 저렇게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널 닮은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돈이 아무리 좋아도 네 핏줄들을 버릴 생각을 해? 나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니네 여동생이며 친척들 다 해고야. 안 돼, 혜진아. 나 사장시켜준다고 했잖아. 장인어른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자기야, 우리 가족들은 자기 없으면 다 죽어. 나 만나기 전엔 그럼 어떻게 살았냐, 이 새끼야. 내가 만만한 호구로 보이냐? 당장 꺼져. 그렇게 쌍욕을 퍼붓고는 결혼이고 뭐고 다 파토내고 나와버렸어요. 엉엉 울면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죠. 아빠한테는 도저히 뵐 면목이 없어서 전화로 모든 사실을 전했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소동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네요. 그래도 결혼식 전에 이렇게 파토낸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대로 그 거지 사기꾼 소굴로 들어갔다면 전 지상 최대의 호구가 되어 있겠죠. 100살 넘으신 증조할머니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증조할머니는 그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을 리가 없었죠. 제가 아빠께 말씀드려 따로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기까지가 얼마 전까지의 제 상황이었네요. 나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죠. 아무튼 당분간은 남자 생각 않고 아빠 회사에서 쥐 죽은 듯이 일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인생 선배님들, 세상은 넓고 좋은 남자도 많긴 한 거겠죠. 나중에 한 5, 6년 뒤쯤 착하디 착한 남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원해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복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희 한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